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지른 뺑소니 사건과 배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나요?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한 끼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지요. 시장 골목 한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수수전이라는 소박한 음식 하나가 만들어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 배신의 아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위로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와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 골목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저녁놀이 잔잔히 깔린 시장 골목. 하루 종일 기름 냄새와 분주함 속에서 지낸 조명자는 능숙한 손길로 펜을 닦고 있었습니다. 60을 넘긴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조명자는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작은 전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수수전, 부침개, 막걸리. 별것 아닌 메뉴들이었지만 그녀만의 손맛이 있었죠. 단골들은 명잔의 수수전이 제일 맛있다고 입을 모았어요.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막걸리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지만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연신 진동했어요. 조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수 씨, 빚 언제 갚을 거야? 이자만이라도. 아들 은수 때문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조명자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욱 패였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명자에게 아들 은수는 전부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키워낸 아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죠. 은수는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그때마다 조명자는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도 조명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때 낡은 중절모를 쓴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수수전 남았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 남자는 첫 만남처럼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용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에게서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세상을 많이 겪은 사람 특유의 침착함과 동시에 깊은 상처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수수전이요. 아, 네. 조금 남았네요. 조명자는 남은 수수전을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죠. 기름기를 적당히 빼고
바삭함과 촉촉함의 절묘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른 솜씨였어요. 강태용은 첫 입을 베어 물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수수전을 먹어보네요. 그의 말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추억과 연결된 그런 감정이었죠. 어머님이 해주셨나요? 조명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내가요. 이젠 맛볼 수 없지만요. 강태용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조명자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실감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갖는 그런 깊은 슬픔이었죠. 막걸리 한 잔 하시겠어요? 오늘은 저도 혼자 마시기가 좀 그렇네요. 조명자의 제안에 강태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상실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누는 그런 무언의 공감이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시장의 찬 바람은 잠시 멈추는 듯 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을 준비를 하면서요. 다음 날 오전 아들 박은수가 초조한 얼굴로 가게를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창업을 해보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결과는 항상 참담한 실패였죠. 이번에도 친구 정우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며 의기양양했었는데 은수의 얼굴을 보니 또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엄마,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조명자는 수수전을 굽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미 몇 번 겪었던 패턴이었거든요. 왜? 또 무슨 일인데? 친구 정우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3천만 원. 조명자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시장에서 수수전 한 접시에 3,000원, 막걸리 한 병에 4,000원. 이런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일해야 할까요? 정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완전히 잠적해버렸어요. 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수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뭐가 더 큰 문제야? 고리 사채업자들이 엊그제 가게 앞까지 찾아왔어요. 조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한테 빌려준 돈이 사실 제가 직접 빌린 게 아니에요. 고리사채에서 빌려서 정우한테 투자한 거였어요. 뭐라고? 월 이자가 5푼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요. 조명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월 150만 원이라니. 자신이 한 달 벌어서 겨우 200만 원 남짓한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장 입은 사람 둘이 왔어요.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은수 씨,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 중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은수 씨, 우리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하면서 제 어깨를 꽉 잡더라고요. 조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네요. 오랫동안 자리 잡고 하셨나 보네요. 이런 좋은 자리를 잃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은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협박이야. 그게 협박이야. 조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에 올 때는 다른 분들과 함께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족에게, 그것도 나이든 어머니에게까지 돌아오는 상황을요. 조명자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엄마,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미안해요.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명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실망, 안타까움, 그리고 자책감. 내가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우면서 혹시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조명자의 머릿속에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수가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과 싸우고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코피까지 흘리며 울고 있는 은수를 보며 조명자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죠. 우리 은수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해요? 그리고 은수에게는 괜찮아. 우리 은수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달래주었어요. 은수가 중학교 때 성적이 나빠도 별말 없이 넘어간 일들이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은수는 공부보다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은수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늦게 들어와도 크게 혼내지 않았어요. 젊을 때 친구들과 놀아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은수가 대학교 때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요즘 창업하는 애들이 많다면서.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만든 건 아닐까요? 실패해도 항상 감싸주는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에 은수는 진짜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은수야. 조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정우 그 친구. 정말 연락이 안 돼. 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다고 하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고리사체 사람들.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 했어? 일주일. 일주일 안에 이자라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조명자는 계산해 봤어요. 일주일 안에 150만 원.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긴 대화 끝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떠났고 조명자는 홀로 남았어요. 그날 오후 조명자는 평소보다 더 적은 손님들을 상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녀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이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명자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조명자는 정리를 마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남은 수수전 한 조각과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이에 3천만 원의 빚이라니 어떻게 갚아야 하지? 조명자는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낸다면 원금은 줄어들지도 않는데 이자만 으로도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자신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가게를 팔면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될까? 하지만 가게를 팔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이 가게는 조명자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시작한 이 작은 가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 경험도 없었고 요리 실력도 부족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면서 조금씩 손님들의 입맛을 맞춰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 강태용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시장 골목을 걷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의외였어요. 아직도 문 열어놓으셨네요. 강태용은 조명자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수수전 남았나요? 그 맛을 자꾸 떠올리게 되네요. 조명자는 놀랐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조금 남았어요. 그녀는 부산스럽게 수수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있다는 게 이 막막한 상황에서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강태용은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조명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어두워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뭔가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죠. 혹시 무슨 큰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조명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조명자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큰일이 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강태용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며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혹시 내가 너무 감싸주기만 해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강태용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면서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과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해요. 이 나이에
조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고리사채업자들이 가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들 말로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조명자는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은수가 전해준 그 사람들의 말투, 분위기, 그리고 은근한 위협.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강태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아들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어머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하고요. 조명자는 놀란 눈으로 강태용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걸요. 때로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강태용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가 있었어요. 쉽지 않죠.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명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조명자의 질문에 강태용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 일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빚을 다 갚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강태용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연락은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이나 명절 때만 짧게 안부 묻는 정도예요. 아마 자신 때문에 저희 가족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신 거 아니에요. 아드님이 독립하신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냉정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냥 예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강태용은 잠시 막걸리를 입에 댔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교통사고로 몇 년 전에 잃었어요. 조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었죠. 아내 사고가 뺑소니였어요. 범인도 못 잡았고요. 강태용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체념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아들이 그리워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연락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 연락하면 짐스러워할까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의 아픔과 자식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빚을 해결하셨어요? 조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형사였거든요. 3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보험금도 있었고요. 형사셨다고요? 네. 작년에 은퇴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골목을 걸어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명자는 이제 강태용이 왜 이렇게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겪어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은수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강태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고리사체 문제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협박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거예요. 조명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정우라는 친구가 정말로 잠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무슨 말씀이세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빌린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경우 말이에요. 또는 더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강태용의 말을 들으며 조명자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밤은 더욱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면서 각자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면서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 번째 깊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뭔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사흘 후 조명자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명자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은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뭔가 공적인 느낌의 차분하지만 심각한 톤이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은수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사고라고요?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 사고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조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가 사고를. 주변 상인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명자야, 무슨 일이야? 은수가 사고 났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 조명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먹였어요. 상인들이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죠.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조명자는 떨리는 다리로 접수대로 달려갔어요. 박은수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로 올라가셨습니다. 3층입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명자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3층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진탕이 심한 상태고 현재 의식불명입니다. 조명자는 무릎이 꺾여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식불명이라고요? 언제 깨어나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뇌에 출혈은 없지만 부종이 심해서 앞으로 2에 3일이 고비입니다. 조명자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 온몸에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붓고 상처투성이었어요. 조명자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계속 울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도 잔인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빚 문제로도 모자라서 이런 사고까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경찰관을 만났는데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뺑소니입니다. 뺑소니요. 네. 가해자가 도주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조명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부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건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욱 충격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이야기들이었죠. 은수가 돈을 빌려준 그 친구 정우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더라. 정우가 사고 나기 직전까지 은수랑 통화했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계획적인 건 아니야? 돈 문제 때문에. 조명자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우는 은수의 절친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조명자도 정우를 친아들처럼 여겼는데 그런 아이가 설마 은수를 해칠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걸린 일이니 사람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며칠간 경찰서를 드나들며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고 CCTV도 없는 지역이라서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 안 됐나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린 것 같고요. 경찰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조명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식불명 상태고 범인은 잡히지 않고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고리사채업자들은 더욱 압박해왔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사고 나신 건 안타깝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지금 아들이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병원비까지 들어가니까 더 급하실 거 아니에요. 이들은 조명자의 절박한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려 했어요. 정말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조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조명자 앞에 강태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을? 시장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강태용은 조명자의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주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셨죠? 이래서는 몸이 못 버텨요.
조명자는 그제야 자신이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죽을 떠먹으며 조명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강태용에게 설명했어요. 뺑소니 사고, 계획적 범행 가능성, 그리고 경찰 수사의 한계까지. 강태용은 묵묵히 들어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준다고요? 사실 제가 은퇴한 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간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뤘거든요. 조명자는 놀라 강태용을 바라봤어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혹시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제 아내도 뺑소니로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범인을 못 잡은 게 평생 한이에요. 이번만큼은 꼭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요. 강태용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던 길에 조명자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태용이 경찰서장과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태용아, 오랜만이네. 퇴직하고 어떻게 지내? 네, 형님.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 심심하지.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조명자는 놀라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강태용이 경찰서장과 이렇게 친분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대화를 마치고 나온 강태용에게 조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용 씨, 혹시 경찰 쪽에 아는 분이 많으세요? 강태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형사가 아니었어요. 네. 30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했고, 마지막 5년은 형사과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명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도와준다면, 만약 괜찮으시다면, 은수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어요. 공식 수사에서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태용의 제안에 조명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한 줄기 빛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강태용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현직 경찰들과는 달랐어요. 오랜 경험과 직감,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긴 추적 능력을 발휘했죠. 일단 정우라는 친구부터 찾아야 해요. 정말로 잠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강태용은 은수의 친구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가까웠던 사람들, 함께 사업을 논의했던 사람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사고 당일 오후에 형과 큰 소리로 다퉜다는 증언을 확보했어요. 형이요? 네. 정우의 친형 정기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요. 강태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기철은 전과자였어요. 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 기록이 있었고 최근에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태용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의 CCTV에 찍힌 차량이에요. 시간상으로 봐서 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차가요? 네.
그런데 이 차의 소유주가 정기철이에요. 조명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우의 형이 은수를 친 것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 일을? 아직 정확한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추정해보면 이런 거예요. 강태용은 자신이 추리한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기철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동생 정우가 은수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에게 그 돈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런데 정우가 거부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우 입장에서는 친구 돈을 형의 도박빚에 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고. 그럼 정기철이 직접 은수를 노린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은수를 제거하면 돈을 갚을 사람도 없어지고 정우가 가진 돈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명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차가운 계산으로 사람을 해치려 했다니. 그럼 정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우는 아마 형에게 협박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도 공범으로 몰릴까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강태용의 추리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추리가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강태용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정기철을 체포한 것입니다. 정기철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어요. 돈이 급해서 미치겠어서 그랬다. 정우 그놈이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정기철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은수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위협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은수가 저항하자 화가 나서 차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우는 형의 협박에 이겨 숨어 있었지만 사건이 해결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는 조명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은수 형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형이 위협할 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은수에 대한 위험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수가 깨어났어요. 의사의 말에 조명자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박은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첫마디의 조명자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은수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은수는 친구 정우의 형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였죠. 정우 형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정우 본인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오히려 형의 협박에 시달렸던 피해자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은수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강태용이 은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 중요한 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거야. 은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안일했던 생각,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까지. 엄마, 이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은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사람의 각오였죠. 강태용은 은수에게 실질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빚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사업이요? 형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성공하는 사업과 실패하는 사업의 차이점도 많이 봤고요. 강태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살린 작은 음식점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투자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진 실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조명자도 은수도 강태용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자본이 없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작할 수 있을 정도는 투자하겠습니다. 강태용의 제안에 조명자는 놀랐어요.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뭐라고? 강태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외로웠어요. 아내를 잃고 아들과도 멀어지고 혼자 지내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은수를 도우면서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조명자는 강태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였죠. 조명자와 강태용, 그리고 성장한 은수가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때로는 베푸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받는 사람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삶에도 가득하길 바라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